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가장 처음 이 문제를 뉴스에서 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뒤로 끊이지 않고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유 명사처럼 느껴지는 데이트 폭력.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발생 건수. 그 건수 때문에 오늘은 그와 관련한 법률과 함께 더 이상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법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영일 우리 평론가님은 네. 제가 방송에서 하도 많이 뵈서 저분도 언젠가 내가 만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뵐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 프로를 시즌1을 쭉 보면서 네. 언젠간 저기 나가겠지 하고 나가겠지. 있었어요. 저를 네. 만나려고 했던 건 그럼요, 아니고 그럼요. 나가겠지 하셨군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 평론가님 얼굴은 다 이렇게 아세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희 엄마는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 선생님 어머님, 저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앞으로 이 아드님을 모시고 좋은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보다 그 연배가 있으시니까 저를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보필해주고 감싸 주실 분이라고. 형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형 왜 이러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도대체 그 직업이 뭐냐고 오히려 묻지 않아요? 그래요? 예. 방송을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드라마 한참 많이 할 때 별명이 그 수도꼭지였거든요. 틀면 나온다. 네네네. 뭐 여기 나왔다가 여기 틀면 나오기. 네네. 요즘은 우리 좀 양림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가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캡처하셔가지고. 집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방송 나오니까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저한테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예. 갑자기 딱 이렇게. 자,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께서는 뭐 과거에 뭐 연인이 있었을 거고 또 현재 또 뭐 아내, 남편분이 이제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움, 뭐 다툼 같은 것도 하신 적 있으시죠? 아유, 많이 하죠. 예. 어떻게 안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세웠는데 신혼 때 피곤하네요. 오늘의 부부싸움은 오늘 끝낸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이잖아요. 그냥 안 싸우면 되는데. 새벽 네.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은? 저는 아직 연륜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푸는. 어떤 그런 식으로 스타일. 공격적이시네요. 결론하는 식 보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죠. 야. 얘기를 하는데 주로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고 제가 주로 말하는 스타일. 말을 결론하듯이. 쭉 말하고 음. 알았어? 이렇게 딱 알았어. 물어보면 아이고, 알았어? 그러면 손짓이. 네. 네. 근데 요즘 그 싸우는 부부들이나 연인들 보면은 사실 이만큼의 사소한 얘기부터 점점 부풀어서 크게 그렇죠.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연인 관계인 속상해양과 폭력남 군. 며칠 전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진 폭력남은 여자친구 속상해에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혜야,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진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너무 미안해.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난 널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어. 미안해. 그래도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정말 실수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나쁜 놈이야. 알았어. 용서해줄게.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 진짜 고마워. 오늘 우리 100일이잖아. 우리 처음 사귀자고 했던 장소로 2시까지 와. 알았지? 며칠 뒤 또다시 두 연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친 거 다 알잖아. 왜 이래? 장난? 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지? 친구들은 잘못 없어. 그리고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인데. 네가 나한테 덜어놨구나. 이걸 진짜. 너 앞으로 쟤들이랑 절대 연락하지 마. 알겠어? 다들 네가 무서워서 나랑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뭐? 내가 무서워? 내가 쟤들한테 뭐라 했어? 어이없네 이것들이. 앞으로 내 말 안 듣고 한 번만 더 쟤들 만나면 그땐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명심해. 사랑한다면서 작은 일만 생겨도 광분하는 폭력남이 무섭기까지 한 속상해양. 진지하게 헤어짐을 고민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헤어지자며 얘기를 해야지. 너희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싫어. 너랑 할 얘기 없어. 이씨,
뭐? 어쩐다고? 나랑 헤어진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자 말아야. 어디 헤어지고 싶은지 얘기 또 해봐. 또. 아니, 어떻게 여자친구라면서 그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습니까? 지금 여자친구는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안 때렸다니까요. 지가 혼자서 저러는 거예요. 아, 진짜 억울하다고요. CCTV에 때린 거 다 찍혔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때려놓고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제 여친이랑 제 사이에 있는 일인데 경찰 아저씨가 나서서 이 난리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라고요. 이별 통보에 화가 난 폭력남은 엘리베이터에서 속상의 양을 구타하고 집에 감금한 뒤 폭력을 이어가다 결국 경찰에 잡혔는데요. 과연 사랑하는 남녀 사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네,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연인 사이 남녀가 다툼이 이제 생겼습니다. 생겨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싸움이 나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리고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끔찍해요. 네. 그러니까 저건 사랑은 아니다. 최근에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의 제일 기초는 상호 존중, 상대를 이제 인격으로 대해주는 건데, 지금 저 남성의 경우에는 이 여자친구에게 처음에는 뭐 손이 발이되게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흔히 자 이제 잡은 고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소유물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엇나가고 심지어는 우리 못 살겠어 헤어져 하니까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은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보다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법제화 시켜서라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인지를 먼저 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 데이트 폭력 유형도 굉장히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좀 함께 좀 보시죠. 자, 신체적인 물음표는 어떤 걸까요? 손발로 폭행, 목 조르기, 흉기로 위협하는 것도. 네. 그럼요. 경제적으로는 금전 갈취, 피해 보상 요구. 피해 보상 요구는 뭘까? 뭘 피해를 봤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랑 그런 적이 네. 있었어요. 제가 한번 상담을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얼마 내나 이렇게. 조건으로 네, 헤어지면 얼마 내나 이래가지고 얼마를 여성분이 내야지? 실제로 돈을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네. 대학생들이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헤어지고 싶어서 그 돈까지 준 적이 있는데요. 보통 그런 요구를 한번 들어주면 더 강한 요구, 더 그 그렇죠. 다음 요구 그렇죠. 계속 요구를 하고 그거 하나에 결코 만족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그 데이트 폭력 유형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종류를 보면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서적으로 내가 학대를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금전적으로 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나온 게 연인 사이에서 가해지는 폭력행위다라고 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굳이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연인 사이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한쪽 당사자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그건 사실 연인 사이가 아니라 헤어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연인이었다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집착하는 거죠. 그렇죠. 그 특수성 때문에 뭐 신고를 꺼려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더 한번 용서를 해줄까라든지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사실 개입되는 그런 범죄의 유형이다라는 측면에서 굳이 데이트 폭력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고요. 뭐 일단은 굉장히 이제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유형만 뭐 신체적인 폭력만 가한다든지 뭐 정서적 폭력만 가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정서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손찌검에 이르러서 뭐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해지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저기서 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거 아까 가정 폭력 이렇게 말씀 주셨고 과거에는 가정 폭력을
국가 공권력이 별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친고죄였었어요. 거의 뭐 최근까지도. 그래서 정말 부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분이 강력한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혹은 처음에는 화가 나서 고소했다가도 아유, 이 남편이 그럼 저 옥살이를 하면은 돈은 누가 버나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 그래서 결국은 고소 취하해주고 하면은 뭐 법이 별로 개입을 못했었는데 네.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거든요. 폭력에 관해서는 가정이고 뭐고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위해하거나 가해한다? 그럼 법이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은 이름이 과도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요. 데이트 폭력이 뭐예요? 저는 저건 집착 폭력이거나 네. 혹은 소유 집착형 폭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면서 아 데이트 하다가 연인 간에 벌어진 폭력이구나 라고 좀 이게 우리가 연성화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데 어쨌든 저기 들어가는 모든 유형 정서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폭력까지도 폭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요즘 그 데이트 폭력의 그 또 사례가 있죠. 부산에서 있었던 아. 일도 있죠. 어떤 그렇죠. 게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그 사례랑 굉장히 닮아 있죠. 네. 일단은 이 남성분이 여자친구가 본인과 이제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그 상황 자체를 못 견뎌서 네. 결국에는 폭력을 행사했는데 저는 그 사건에서 가장 섬뜩했던 부분이 그 공주라고 여자친구를 불렀던 게 아, 공주? 예, 너무 섬뜩했어요. 왜냐면 공주라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내가 받들어 모시고 내가 정말 널 이렇게 예뻐하고 이런 사실 의미가 내포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주라고 부르면서 폭행은 하고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사람을 인형을 끌듯이 그게 다 CCTV에 찍혔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저분은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정말 그 내 사랑이 아니면 그냥 서로 깔끔하게 네. 그 앞길 위해 서로 가주는 것도 괜찮지 아니 근데 싶어요. 이런 거죠. 예. 내 사랑이 아니야. 나랑 안 맞아. 네. 이 여성분은 무서워. 이제 여기까지. 이 저 남자 알 만큼 알았어. 나는 이 남자를 이제 끝낼 거야. 근데 저는 아니야. 나랑 잘 맞아. 네. 넌 내 거야. 넌 내 여자야. 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네. 나는 좋아하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짝사랑을 하고 제가 많이 헤어짐을 당했는데요. 아니, 그렇게 보면 저기 평론가님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 제가 본인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 사랑은 이만큼이어도 네. 상대가 원치 않으면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성숙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내셨어요? 네, 제가 10대 때 많이 많이 보냈습니다. 보내시고 네, 네. 지금 이제 사모님 아유, 사랑으로 그럼 그때 뭐 브룩실즈, 소피마르소 다 보냈죠. 책받침에 계신 분들 네네. 다. 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폭력을 행사한다. 그럼 우리가 폭행죄가 있잖아요. 근데 보기에 폭행죄 정도는 넘어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상해죄로 의율이 됩니다. 더 이제 중하게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제 상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상해죄가 성립을 하는 건데 어떠한 내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네. 상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이제 특수상해도 있고요. 그리고 연인 관계다 보니까 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여러 차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상습성이 더해져서 상습적으로 상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또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그 행동 유형에 따라서 그 유형에 해당되는 뭐 형법이면 형법 아니면 뭐 특가법이면 특가법, 폭처법이면 폭처법 이렇게 그 해당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보통은 굉장히 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런 사건이 만약에 실제로 입건이 된다라고 하면 중형 선고가 되는 것이 그 대부분의 일이죠. 네. 부모님들의 태도도 문제였다고 들었거든요. 예, 유아인 씨의 대사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어이가 없네. 국민들이 이렇게 놀랐어요, 아, 실제로. 이거 연기하신 건가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네. 아, 요건 좀 죄송하고요. 예. 아, 예. 유아인 씨의 빙의가 안 되네요. 예. 네. 예, 얘기 계속 예, 듣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지. 아이고. 깜짝 놀랄 얘기죠. 예를 들면 자신의 자식이 저런 일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정말 내가 우리 애를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어떻게 이 여성을 때릴 수가 있느냐. 또 같은 여성인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다른 전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맞을 이유가 있었겠지. 아들을 두둔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과잉보호 내지는 정말 이 좀 잘못된 애착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아버지는 어땠냐면 아버지는 여자가 좀 맞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모두 다 이 아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겠다. 그렇죠. 혹은 이 가정에서도 이 아이의 성장기 동안 폭행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네. 그리고 오히려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 부모님의 하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들에게 암암리에 주입됐을 수 있구나. 이런 대목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라 이게 사회 심리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부모들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전에 대한민국은 그 동방예의직국이라고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그 예의라 하면 뭐 가족 뭐 그 타인 부부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모님에 대한 자식을 잘못 키운 네. 혹시 자식을 잘못 키운 이 처벌법은 혹시 없나요? 자식을 네. 잘못 키웠다 그래서 뭐 처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근데 다만 말씀하신 거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부모님들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막 그 여자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처벌받아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뭐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서 그 여자에 대한 뭐 험담을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사실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다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 아들을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처벌의 여지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그 자식 잘못 키운 죄 법 해가지고. 저는 그거는 반대인 것이 네. 자, 이 성인이잖아요. 이 네. 아들이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부모가 잘못 키웠다고 연대 처벌을 하게 되면 이걸 확대하면 연좌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 아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감형 없이 엄하게 처벌을 해서 이 부모님이 가슴이 아프겠죠. 스스로 우리는 성찰을 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이 아들의 삶이 망가진 것 아닌가?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버려뒀던 것 아닌가? 이 부모님은 가슴이 아픈 처벌을 받는 거고요. 이만큼 아들을 그냥 그야말로 감싸고 보호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최고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은 그 자체가 아들에 대한 엄혹한 벌이 버릴 텐데 이 부모님이 자식을 잘못 키운 이 죄에 대한 벌뿐 아니라 네. 전 사회에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될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집마다 부모님의 생각이 왜곡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항상 널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럼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공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벌을 받아야 돼요. 초등학교 때 왜 얘를 못 잡았냐? 연대 중학교 때 한도 얘를 왜 못 없네요. 잡았냐?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게 사회적 책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 어이없는 말씀에 이 가정의 어떤 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혹은 폭력에 대한 관용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뭐 처벌 수위가 좀 뭐 낮다는 평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해외의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좀 해외 사례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구분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폭력을 엄하게 처벌하는데 가정 폭력의 일환으로 처벌을 해요. 연인 관계도 가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똑같은 게 호주의 사례예요. 네네. 호주도 그래요. 영국이 좀 재밌어요. 네네. 이 클레어법이라는 게 이제 많이 예시가 되고 있는데 이 클레어라는 여성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 이후부터 내가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 내가 좀 약간 위협감을 느낀다. 그럼 경찰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친구의 전력을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경찰이 조회해주고 자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혹은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요. 예. 그럼 훨씬 이 워닝 효과, 이 경각심을 갖겠죠. 네네. 그래서 헤어진다든가 잘 헤어진다든가 그리고 또 경찰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클레어법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거 남친이든 혹은 반대로 여친이든 전과 조회 정도를 한번 해보고 이 사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지금 해외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내는 처벌의 그 수위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뭐 특별법도 제정이 돼 있고 굉장히 이제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가정폭력은 그 데이트 폭력과 이제 별개로 보는 게 우리나라는 좀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자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트 폭력이 뭔가 법에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실 비판 때문에 지금 새롭게 그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데이트 폭력 삼진 아웃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률은 아니고 이제 경찰에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할 때 우리는 이런 수사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진 아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데이트 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게 되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그리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요. 주목할 만한 거는 앞선 2번의 이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공소권 없음으로 뭐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번째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면 그거는 정식 기소한다라는 원칙이 딱 세워져 있어서 일단은 뭐 의미를 두자라고 한다면 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어쨌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만큼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합니다. 네, 예, 질문 있습니까? 예? 반대합니다. 아, 반대입니까? 질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한 달 전에 이 삼진아웃제를 발표해서 네네. 제가 정말 어이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왜 삼진아웃이에요? 그러면 2번은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데이트 폭력을 2번까지 하면 괜찮고 3번째는 기소하거나 구속한다면 첫 번째 폭력이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속 안 해요? 기소 안 해요? 그렇죠. 삼진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봐주고 3번째부터 엄하게 처벌할 거야.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쓴단 말이에요. 음주운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예요. 데이트 폭력을 왜 2번을 봐줍니까? 네네. 삼진 아웃제란 말은 잘못됐고 처음에 한 번 잘못해도 그 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구속해야죠.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그 징조가 좀 있지 네, 않았을까? 네.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징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미리 테스트해 보라고 권하는 이제 상담 전문가들은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첫 데이트나 2번째, 3번째, 우리가 애프터 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뭐 소개팅을 하고 애프터를 하고 한 3번 만날 때까지 싸움을 좀 걸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좀 이 빈정 상하게 해서 네. 어떤 반응을 내는지를 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친구들을 좀 이제 주시해서 보라고 해요. 그래서 유형이 있어요. 먼저 집착이 강한지를 봐야 돼요. 네. 자기 주도성이 강하면 보통 처음에 여성들은 호감을 느껴요. 리더십 있는 남자네. 근데 나중에는 화장도 내 취향으로 해라. 옷도 내 취향으로 입어라.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부터는 집착이 강해지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를 자주 내는가,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가,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취향을 이 여성에게 강요하는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착 성향이 좀 있는지를 집착성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어디 뭐 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죠?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인터넷 그 검색창에 데이트 폭력 이렇게만 치더라도 관련된 그 사이트들이 쫙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여성 긴급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뭐 관계없이 여성 폭력을 당했을 때 여성이 그때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뭐 한국 여성의 전화, 뭐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 뭐 한국 여성 상담센터 굉장히 다양한데요. 남자가 사실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법률구조공단이라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는 뭐 꼭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형사 관련해서 다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 때려서 아플 것 없지만 꽃으로 때리는 것조차 폭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양지빈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